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로 본 TV 옴부즈맨의 김승재입니다. 지난주도 연합뉴스TV에선 다양한 뉴스들을 발빠르게 보도해드린 바 있는데요. 먼저 한 주간의 주요 뉴스부터 만나보시겠습니다. 당황스러운 사실이죠. 이 코칭 스태프도 그 선수단 내에 뭐가 문제가 있다거나 그런 거는 전혀 저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상사라는 사람들이 겨우 하는 짓이 술 먹고 노는 유흥 대상으로 쓴 거 아닙니까? 이것도 아주 최악의 갑질인데 한 주간 보도 내용을 짚어보는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안지연입니다. 이른 더위가 이어지면서 온열 질환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아직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지 않았지만 벌써부터 관련 환자가 늘고 있는데요. 지난주 연합뉴스TV의 관련 보도 살펴보겠습니다. 보도는 올해 온열 질환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는 내용을 전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이번 달 16일까지 응급실을 찾은 온열질환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1.5배 수준인 297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남성 온열질환자 수는 206명으로 전체의 69.4%를 차지해 여성보다 2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연령별로는 40대와 30대가 가장 많았지만 전체의 30%가 65세 이상 고령자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질환별로는 열탈진이 가장 많았고 열사병과 열실신이 뒤를 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이 보도는 온열 질환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는 점을 전달했습니다. 통계 자료를 인용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환자가 1.5배 늘었다는 수치를 통해 더위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며 예방의 필요성을 드러냈습니다. 또한 남성이 전체의 69.4%를 차지했고 65세 이상 고령자가 전체의 30%에 이르렀다는 점을 제시해 어떤 집단이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지도 분명하게 드러냈습니다. 여기에 열탈진, 열사병, 열실신 등 주요 질환 유형을 함께 전해 온열 질환이 지속적인 관심과 주의가 필요한 문제임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보도는 온열 질환 증가 상황을 전달했지만 실제로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은 다루지 않았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는 시기인 만큼 예방을 위한 생활 수칙이나 증상 발생 시 대처 방법까지 함께 제시됐다면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보도가 되었을 것입니다. 국제유가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국내 주요소 판매 가격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가 하락과 실제 가격 사이에 왜 차이가 생기는지에 대한 관심이 모이고 있는데요. 지난주 연합뉴스TV에서는 이에 대한 내용을 전했습니다. 보도는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기름 가격에 주목했습니다. 국제유가는 하락했지만 국내 주유소의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여전히 2,000원대 초반을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발이 묶였던 유조선들도 움직임을 재개하게 됐지만 국내 도착하지 20일 안팎의 시간이 걸립니다. 여기에 선박 병목 현상이 벌어질 것을 고려한다면 유가 하락은 최소 3주의 시차를 두고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문가들은 아직 70달러대로 떨어진 유가가 국내 가격에 반영되기에는 시차가 충분하지 않았고 석유 재고가 많이 빠져 있는 상황도 가격 인하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가 우선돼야 하고 현재의 국제유가 하락세가 얼마나 지속될지도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최고 가격제가 오히려 인하 속도를 늦추고 있다는 지적도 있지만 섣불리 종료할 경우 유가가 급등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남아있어 더욱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이 보도는 국제유가 하락이 국내 주요소 가격 인하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단순히 기름값이 왜 여전히 높은지에 대한 의문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유조선 운항 재개 이후 국내 반영까지 걸리는 시간과 선박 병목 현상 등을 함께 설명하며 가격 하락의 시차가 생기는 배경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또한 보도는 유가 문제를 단순한 가격 등락으로만 다루지 않고 재고 상황과 호르무즈 해협 변수, 그리고 최고 가격제를 둘러싼 정부의 고민까지 함께 전했는데요.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 아직 낮아진 국제 유가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과 향후 중동 상황에 따라 유가 흐름이 다시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짚어 시청자들의 이해를 도왔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도 있었는데요. 현재 주유소 현장이나 소비자 반응까지 함께 담겼다면 유가 문제를 더욱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울러 가격 변동이 실제 판매 현장과 소비자 체감에 어떤 차이로 나타나는지까지 함께 다뤘다면 한층 더 깊이 있는 보도가 되었을 것입니다. 고령층 무임승차 연령 상향 문제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령 기준 조정과 버스 지원 확대 방안이 함께 거론되는 가운데 이를 바라보는 시선도 엇갈리고 있는데요. 지난주 연합뉴스TV에서는 이에 대한 내용을 다뤘습니다. 보도는 고령층 무임승차 연령 상향에 대한 내용을 전했습니다.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지난해 고령층 무임수송 손실 규모는 3,800억 원으로 해마다 손실 규모가 누적되며 재정 부담이 커지자 서울시가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64세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높이고 여기서 아낀 예산으로 어르신들에게 버스비까지 지원하겠다는 것인데요. 이를 두고 시민들의 반응은 제각각으로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어르신들은 버스를 이용해야 할 때도 많아 대체로 반기는 분위기인 반면 우리나라의 빠른 고령화 속도를 고려하면 지원 범위를 버스로 확장하는 건 역시 예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지원 기준 나이를 정할 때 건강이나 소득 등을 고려해 대중교통 비용 부담 가능 여부 등 보다 면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전했습니다. 이 보도는 고령층 무임승차 연령 상향 문제를 다뤘습니다. 이를 단순한 제도 변경 이슈로만 보지 않고 다양한 의견을 함께 전달했는데요. 서울시의 정책 구상과 대한노인회의 긍정적 반응, 예산 부담을 우려하는 시선까지 함께 전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임승차 연령 조정 문제가 단순히 재정 절감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점도 드러냈습니다. 어르신 혜택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과 예산 부담을 우려하는 시선이 함께 제시되면서 이 사안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주제임을 자연스럽게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시민 반응과 정책 방향을 비교적 균형 있게 전달하는 데 초점을 맞춰 연령 상향의 실효성과 버스 지원 확대의 지속 가능성 등은 충분히 전달하지 않아 아쉬움이 남습니다. 추후 관련 보도에서 이런 부분을 함께 다룬다면 시청자들의 이해를 더욱 도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디지털 성범죄와 교제폭력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성폭력 피해가 발생하는 관계 역시 달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전 연인이나 직장 내 관계처럼 가까운 사이에서의 피해 비중이 커지고 피해를 입고도 신고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관련 보도 살펴보겠습니다. 보도는 정부가 발표한 성폭력 안전실태 조사 결과를 전했습니다. 불법 촬영이나 딥페이크 등의 허위 영상물 피해를 경험한 응답자의 30.2%가 전 연인으로부터 가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3년 전 조사보다 20.9%포인트 늘어난 수치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여성 피해자의 경우 전 애인으로부터 가해를 당한 경우가 13.8%에서 42.5%로 크게 증가한 반면 전혀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가해를 당한 비율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함께 성추행 피해에서도 전 연인과 직장 상사, 동료, 거래처 사람으로부터 가해를 당한 비율 역시 똑같이 증가하면서 직장 내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성폭력 피해에 대한 경찰 신고는 1.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피해가 심하지 않았다는 이유가 주를 이뤘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거나 신고해도 소용없을 것 같았다는 이유도 약 30%에 달았다고 전했습니다. 이 보도는 성폭력과 성추행 피해에 주목했습니다. 조사 결과를 통해 허위 영상물 피해에서는 전 연인의 비중이 크게 늘었고 성추행 피해에서도 전 연인과 직장 내 관계에서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또한 피해가 신고로 이어지지 못하는 상황도 함께 짚었습니다. 피해를 당하고도 경찰에 신고한 비율이 매우 낮다는 점을 제시하며 성폭력 문제가 발생 이후의 대응과 보호까지 함께 살펴봐야 할 사안임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보도는 신고율이 낮다는 점은 잘 전달했지만 피해자들이 신고를 주저하는 원인을 충분히 살피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증거 확보의 어려움과 신고 이후에 대한 불신, 피해자가 느끼는 부담까지 함께 다뤘다면 문제를 더 분명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연합뉴스TV 시청자 평가였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주말에 방영되는 제작 프로그램을 대학생의 시선으로 분석 및 평가해보는 시간이죠. 캠퍼스 TV 리포트입니다. 이번 주에는 숙련여자대학교 이루연 학생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이루연 학생 지난주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링했습니까? 네, 저는 매주 일요일에 방송되는 연합뉴스TV 스페셜을 모니터링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산업 현장은 외국 인력 없이는 단 하루도 돌아가지 못할 만큼 심각한 인력난에 직면해 있습니다. 세계 최저 수준의 출생률과 가파른 고령화 속도 속에서 이제 외국 인력은 단순한 대체 노동력이 아닌 생존의 필수 조건이 됐는데요. 우리와 닮은 고민을 하며 한 발 앞서 제도를 바꾼 대만과 일본의 산업 현장, 그 안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힌트를 얻을 수 있을까요?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방송은 충남 아산의 한 중소제조기업을 비추며 시작합니다. 부직포를 생산하는 이곳, 일하는 직원 중 절반이 외국인이라고 합니다.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스리랑카까지 다양한 국적의 직원들이 있는데요. 이 직원들 중소기업이 허가를 받고 외국 인력을 고용하는 제도, 바로 고용허가제를 통해서 들어온 인력입니다. 이곳에서 일하는 외국인 인력들의 근로기간은 대부분 5년 미만입니다. 단기 순환을 원칙으로 하는 비전문 인력, E9 비자의 경우 최대 체류 기간이 4년 10개월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외국인 취업자 수는 1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제조, 농업, 돌봄 등 내국인 기피업종들은 외국인 인력 없이는 돌아가지 않을 정도로 지역 산업별로 인력 불균형이 심각한 상태인데요. 산업별 인력 불균형이 심화하자 정부는 외국인 인력을 늘려왔습니다. 고용허가제 쿼터는 2021년 약 5만 2천 명에서 2024년 약 16만 5천 명으로 크게 늘었는데요. 무역업계 외국인력 활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외국인을 고용한 업체의 약 73%가 외국인 고용에 만족한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복잡한 비자 절차와 짧은 체류 기간 등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현행 4년 10개월의 짧은 제도는 교육과 적응을 잘 맞춰도 이후 기간 만료로 내보내야 하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낀 겁니다. 대다수 국민은 외국 인력 수용에 대해 허용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민 정책 확대에 대해서는 찬반이 팽팽하게 갈리고 있는데요. 외국 인력은 찬성하지만 장기 체류 등에 있어서 외국인 노동자를 실제 이웃으로 또 사회 구성원으로 수용하기엔 심리적 장벽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대만은 외국인 이민 정책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저출생과 고령화, 수출 산업 중심 등 우리나라와 비슷한 점이 많은데요. 타오위안시에 있는 한 공장, 이곳 역시 직원의 절반이 외국인입니다. 오늘은 공장에 반가운 손님이 왔는데요. 직원들과 친근하게 인사를 나누는 이분은 외국인 취업 알선 민간 중개업체 관계자입니다. 이 회사의 외국인 인력은 이 민간 중개업체를 통해 고용했다고 합니다. 정부의 허가를 받은 합법적인 인력 중개 회사를 이용해 대부분 10년 넘게 일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대만은 1996년부터 민간 중개 방식을 허용했는데 현재 정부의 허가를 받은 인력 중개업체만 2천여 곳에 달한다고 합니다. 우리와 가장 다른 부분은 오래 근무가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업체와 노동자가 모두 원하면 3년 단위로 계약갱신이 가능하고 6년 이후가 되면 중숙련 인력으로 전환해 기간 제한 없이 근로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5년 뒤에는 영주권 신청도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민간 중개업체 수수료 문제나 국민적 합의는 여전히 숙제로 남은 상황입니다.
일본의 상황도 알아볼까요? 일본 역시 외국인 유입에 대해 우리나라만큼이나 보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인구 절벽 현상을 겪고 있는 일본도 변화를 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곳은 노인 요양시설로 직원들이 직접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르게 챙기고 수발도 드는데요. 口開けてください。はい。いらないですか？はい。 능숙한 일본어로 다정하게 주어진 일을 하는 이 직원은 2년 전 인도네시아에서 일본으로 온 마레 씨입니다. 한국보다 20여 년 빠르게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돌봄이 필요한 인력이 넘치는 데 반해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 요양원에서는 2년 전부터 적극적으로 외국인 인력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치관과 문화가 다르고 말이 안 통할 수 있어서 걱정을 했지만 근무를 해본 결과 어르신들 반응이 아주 긍정적이었다고 합니다. 이민 정책에 소극적이었던 일본도 대대적인 제도 개편에 나섰습니다. 외국 인력을 연수생으로 취업할 수 있게 한 기능 실습 제도를 폐지하고 외국인 고용 확대를 위한 취업 비자인 특정 기능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1호는 외국인이 기능 시험과 일본어 시험에 합격하면 통산 최대 5년까지 체류가 가능하고 여기에 전문성을 갖추면 2호로 가족 동반과 영주권 신청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마레 씨 역시 5년이 만료되기 전에 간병 전문 자격증을 꼭 따서 특정 기능 2호 비자를 받아 일본에 살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일본은 외국인 인턴십, JT 프로그램 등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국가의 직원이 모여 어우러지면서 해외 시장에 대한 이해를 넓힌 결과 사업 영역도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다음 2부에서는 우리보다 먼저 노동력 부족에 부딪혀 이민자와 외국인을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한 독일의 사례를 만나본다는 말로 방송은 마무리됩니다. 자, 모니터링한 내용 잘 봤습니다. 류현 학생 이번 연합뉴스 TV 스페셜 보면서 어떤 점이 가장 와닿았어요? 네, 방송을 보면서 대만과 일본의 유연한 비자 정책이 우리 산업 현장에도 꼭 필요한 대안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4년 10개월의 체류 제한은 기업과 외국인 근로자 모두의 발목을 잡는 아쉬운 문턱이다라고 느꼈는데요. 현장에 적응한 숙련된 인재를 내보내고 매번 새로운 직원을 찾아야 하는 이 비효율적인 현장을 되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 다음 2부에서 다뤄질 독일의 해법은 무엇인지도 기대가 됩니다. 네, 독일의 해법은 무엇일지 저도 기대가 되는군요. 지금까지 이류현 학생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전쟁의 끝을 알려오는 소식은 언제나 반갑습니다. 최근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 이른바 MOU 체결에 나서면서 언론은 중동 위기 해소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합의의 실효성과 남은 쟁점들도 있습니다. 오늘 TV와 비평에서 자세히 짚어보죠. 도움 말씀에 서강대학교 임종섭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미국과 이란 정상이 전쟁 종식을 위한 MOU에 공식 서명을 했습니다. 당초 네. 계획보다 좀 빠르게 MOU 체결이 이루어졌고 언론들도 앞다퉈서 집중 보도를 하기도 했는데요. 먼저 어떤 점에 주목했는지부터 정리를 좀 해볼까요? 예, 언론은 크게 4가지 쟁점에 주목했습니다. 첫째는 왜 대면 일정을 앞당겨 전자서명을 했는가입니다. 미국과 이란은 6월 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만나 대면 서명을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이를 앞당긴 결정적인 이유로 호르무즈 해협의 조기 개방을 언론은 꼽았습니다. 예. 전쟁으로 얼어붙었던 글로벌 에너지 시장과 물류 마찰을 빨리 해소해야 한다는 양국의 경제적, 전략적 이해관계가 일치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협정문 원문을 공개하라는 정치적 압박이 커지자 백악관이 공식 서명을 마친 후 전문을 신속하게 공개하기 위해 서둘렀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이데일리는 스위스 대면 만남에 앞서 조기 전자서명이 이루어진 배경과 양국의 향후 협상 일정, 이란 핵 프로그램의 논의 전망을 상세히 다루었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과 해상 봉쇄 해제입니다. 양해각서 체결로 효력이 즉각 발효되면서 이란은
페르시아만에서 오만해로 이어지는 호르무즈 해협을 상업용 선박의 통행료 없이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미국도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를 풀기 시작해 30일 이내에 마무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한겨레는 체결 직전 급박하게 돌아갔던 긴장 완화 국면과 양해각서 내용 등을 짚었습니다. 세 번째는 60일간의 시한부 휴전과 최종 협상 개시입니다. 예. 이 양해각서는 완전한 평화협정이 아닌 60일 기한의 합의입니다. 양국은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군사작전을 즉각 종료하기로 선언했는데 최장 60일 이내 기술적, 정치적 협상을 거쳐 최종 합의에 도달해야 합니다. 마지막은 경제적 보상과 제재 완화입니다. 미국이 영내 관련 국가들과 함께 이란의 재건을 위해 최소 3천억 달러 규모의 경제 발전 계획을 약속한 점, 미국 재무부가 이란산 원유와 석유 제품 수출에 대한 제재 유예를 즉각 발효하고 동결 자금을 해지하기로 한 조항 등이 주목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연합뉴스는 백악관이 언론에 공개한 14개 조항의 종전 합의 양해각서 전문을 번역해 합의 내용을 자세히 소개했습니다. 그랬군요. 예. 말씀하신 대로 14개 조항의 종전 MOU 전문이 공개되면서 언론들이 이에 대한 의미를 분석하고 또 다양한 평가들을 내놓기도 했는데 국내외 주요 언론들 이번 MOU 체결을 놓고 어떻게 좀 평가를 했습니까? 예, 그 종전 양해각서 전문 공개에 언론은 중동의 역사를 바꿀 획기적인 돌파구라는 찬사와 여전히 불확실성이 가득한 시한부 합의라는 우려를 내놓았습니다. 예. 국내 언론은 양국이 대면 일정을 앞당겨 원격 전자서명으로 전격 합의를 이뤄낸 속도감에 주목하며 즉각적인 적대행위 중단과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이란산 원유 수출 재개 유예 등을 핵심 성과로 보도했습니다. 중앙일보와 주간조선 등 국내 언론은 이번 전자서명을 통한 공식 체결 소식을 신속히 전하며 모든 전선에서 전투 행위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CNN은 백악관이 글자 크기 14포인트로 공개한 14개 조항의 전문을 상세히 다루었습니다. 하지만 언론은 이번 합의가 최종 평화협정이 아닌 60일 기한의 임시조처라는 점에 방점을 찍고 신중한 접근을 유지했습니다. 한국경제신문과 가디언 등은 이번 MOU로 급한 불은 껐지만 양국이 언제든 이행을 어길 수 있다며 진짜 협상은 이제부터라고 분석했습니다. 예. 호르무즈 해협의 완전한 통항 보장과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동결, 국제원자력기구의 핵 시찰 방식 등 민감한 기술적 검증 절차가 후속 과제로 남았기 때문입니다. 60일 동안 정교한 이행안을 도출하지 못하면 언제든 파기될 수 있는 취약한 평화라는 지적입니다. 자, 미국과 이란 양측이 오는 8월 16일까지 60일 동안 후속 협상에 나설 예정인데 첫 번째 회담부터 좀 삐걱대면서 이란의 핵 문제를 놓고 치열한 줄다리기를 예고하는 모습입니다. 주요 언론들 이에 대해서 많은 보도를 내놨는데요. 어떻게 예. 전망하고 있습니까? 네,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 체결 이후 8월 16일을 마감 시간으로 둔 60일간의 후속 협상에 돌입했지만 첫 단계부터 마찰음을 내며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국내 언론은 이란 핵 프로그램을 둘러싼 양국의 견해 차이가 커 최종 합의까지 난항과 치열한 줄다리기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연합뉴스와 MBC 등 국내 주요 언론은 양국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해상 봉쇄 해제라는 초기 이행 조치에는 합의했으나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무력 충돌로 협상이 시작부터 삐걱댔다고 보도했습니다. 동아일보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전보다 불리한 조건에서 이란과 협상을 시작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외교 전문 인력을 대거 투입해 18개월가량 협상을 벌였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정치인인 부통령을 비롯해 비전문가가 60일 안에 합의를 도출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란은 우라늄 농축 권리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핵 의제가 복잡해졌다고 이 신문은 전했습니다. YTN에 따르면 미국은 핵 협상과 관련해 진전이 있었다고 했으나 이란은 핵 문제는 협상 의제가 아니었고 새로운 약속도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와 뉴욕타임스는 국제원자력기구 사찰단의 이란 복귀는 2015년 오바마 행정부의 검증 조치가 복원된 수준으로 핵 문제 해결과는 거리가 멀다고 평가했습니다. 양해각서 체결 후 열린 첫 고위급 회의는 협상 동력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진전이라기보다는 양해각서 체결 때 정리하지 못한 부분을 처리한 것에 불과하다고 연합뉴스는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언론은 이번 협상이 최종 합의까지는 갈 길이 멀다고 전망했습니다. 예. 일단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 절차에 들어가면서 에너지 수급 불안은 한숨 돌리게 된 모습이긴 합니다. 하지만 완전한 종전이 아니기 때문에 경제 위기라든가 정세 불안의 리스크는 여전해 보이는 모습인데요. 언론들은 이렇게 우리나라에 미치게 될 영향들 어떻게 좀 분석을 하고 있습니까? 예. 네, 미국과 이란의 양해각서 체결로 세계 최대 에너지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의 재개방 절차가 시작되면서 한국 경제가 최악의 공급망 위기를 피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언론은 국제 유가 급락과 원달러 환율 하락, 금융시장 반등 등 초기 금융 지표의 안정을 긍정적 신호로 짚었습니다. 특히 연합뉴스와 서울경제는 중동 리스크 완화가 환율 하향 안정과 코스피 투자 심리 회복으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아울러 미 행정부가 최종 합의 때 검토 중인 대규모 이란 재건 사업에 한국 기업이 참여할 가능성 등 기회 요인도 거론됐습니다. 한겨레 매일경제는 걸프 국가들이 안보에서 미국 의존도를 줄이고 다각화를 추구하는 상황은 한국의 기회라고 진단했습니다. 이들 언론은 걸프국 현지에 군수 공장을 건설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등 관련 국가와의 맞춤형 협력 수요를 정부가 발굴하고 지원하겠다는 내용도 전했습니다. 그러나 잠재적 위험 요소에 관한 언론의 신중론과 경고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언론들은 이번 합의가 60일 기한의 임시 조치에 불과해 완전한 종전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국제 유가 하락분이 국내 주유소 기름값에 반영되기까지는 수주의 시차가 존재하는 데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긴장감이 여전합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체감하는 기름값 안정은 당장은 어려울 것으로 이 신문은 전망했습니다. 그랬군요. 전쟁 재개라는 최악의 국면은 피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완전한 종전을 낙관하기 이른데요. 그렇기 때문에 언론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이는 건데요. 끝으로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불안정한 임시 평화 국면에서 언론은 사실 전달을 넘어 국익과 안보를 지키는 냉철한 나침반 역할을 해야 합니다. 미국과 이란의 양해각서는 60일이라는 시한부 합의인 만큼 언론은 합의 성과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핵 검증 협상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타협하기 어려운 기술적 쟁점과 이스라엘 등 주변국의 돌발 행동 가능성을 파악해 정부와 기업이 정세 변화에 미리 대응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경제와 안보 관점에서 언론인이 전략적 정보 분석가 역할을 발휘하면 좋을 것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이 국내 공급망과 물가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자세히 분석하고 유가 변동의 시차와 위험을 충실하게 전달해 시장의 낙관론이나 불안을 진정시켜야 합니다. 미국이 검토 중인 3천억 달러 규모의 이란 재건 사업이 한국 기업에 기회가 되는 부분을 발굴해 보도하면 좋습니다. 또한 60일의 조건부 기회라는 냉정한 현실도 촘촘하게 진단해 기업이 정교한 전략을 세울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중동 외교 지형의 변화가 한반도 안보와 북핵 문제, 한미 동맹에 미칠 영향을 깊이 있게 추적하는 보도가 그만큼 중요할 것입니다. 속보 경쟁에서 벗어나 복잡한 국제 정세의 이면을 꿰뚫는 심층 보도를 지속해야 합니다. 이런 보도는 정부와 기업이 대외 취약성을 점검하고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언론이 기억할 내용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서강대학교 임종섭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옴부즈맨 제작진은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보시고 느낀 소감을 연합뉴스 TV 홈페이지 내 시청자 게시판이나 SNS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다음 주 시간 다시 인사드리죠. 여러분 고맙습니다.